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0701 토막이라는 희극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희극을 하려면 극의 갈래부터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극이란 걸 보면요, 극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사건과 갈등으로 보여주는 문학의 한 갈래예요. 대사와 행동을 다시 잠시만요. 네, 해볼게요. 극이란 건 대사와 행동을 사건과 대사와 행동으로 고쳐줄게요. 그래서 극이란 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과 갈등을 보여주는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과 갈등을 보여주는 문학의 한 갈래. 자, 극의 특징은요, 일단 소설이랑 같아요. 허구의 문학입니다. 허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서술자의 개입 없이, 서술자라는 존재가 없이 그저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갈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과 대립의 문학이라고도 해요.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극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황이든 일단 눈앞에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게 청중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눈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성 단계는요, 보통은 우리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근데 극 같은 경우는 발단 있고 전개 있고 절정 갔다가 하강, 대단원,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은 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나서요,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 발단 부분이에요. 그리고 왜 이거 중요한데, 문학 속에서 그 소설이라는 갈래에서는 발단 부분에 보통 사건의 시작이 보이진 않아요. 배경 설명하고요,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긴 하는데 전개 부분에서 사건이 구체화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양상을 보여요. 근데 극 같은 경우는 발단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개로 넘어가면요,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이 구체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부분이고요. 절정에 가면은 갈등이 최고조인 부분, 상당히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강으로 가면은 해결된 실마리가 보이고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단원이라는 건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 마무리되면서 운명이 결정되고 전체적으로 끝이 나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전체적인 극이 막을 내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용적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소설과 등장하는 사람이나 갈등을 빚어내고 사건을 전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벌이는 행동이나 인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필기 어딘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못한 친구들은 멈추고 해주시고요. 필기할 때 오타만 좀 수정해주세요. 으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극 중에서도 시나리오라는 장르와 희곡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희곡이랑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희곡을 할 거라서 일단 희곡만 갖고 왔어요.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해서 쓴 연극의 대본이고요. 그럼 시나리오는 뭐냐? 요것만 좀 적어보자면, 시나리오는 이제 스크린에서 상영하기 위해 쓴 영화의 또는 드라마의 대본이 되겠습니다. 자, 희곡은 무대에서 연극을 상연하여 관객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고요.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상연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시나리오는요, 얘는 제약이 좀 없는 편이겠죠?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CG 기술도 많이 개발되었고 영상 촬영 기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은 받지 않는 편이에요.
자, 희곡의 구성 단위를 보면요. 막과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은요, 연극의 단락을 세는 단위로 여러 장이 모여서 이루네요. 그러면 장보다는 막이 큰 개념이 되겠죠. 이거는 한마디로 커튼 쳤다 걷기. 요게 한번 있으면 한 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커튼을 쳤다 걷기. 그래서 단막극이라고 하면은, 단막극이라는 건 커튼 치는 부분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장은요, 막보다 작은 단위로 무대 장면이 변하지 않고 사건의 한 토막을 이루는 건데, 등장인물이 등장하거나 퇴장하거나 또는 조명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량 효과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도 장을 구별하기도 한대요. 희곡의 구성 요소는 해설과 대사와 지시문이 있는데, 해설은 막이 오르기 전에 등장 인물, 배경, 무대 장치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실제로 극이 상연될 때 말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등장인물이 어떻게 해라, 배경은 어떻게 해라, 무대 장치를 어떻게 해라 인데요. 등장인물에 대한 건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사 부분은요. 대사 부분은 대화, 독백, 방백이 있습니다. 대화는요, 서로 주고받는 말. 독백은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말. 방백은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아. 근데 관객은 들을 수 있는 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대가 있고 두 사람이 공연을 하는 중이었어. 이렇게 둘이 대화하면서. 얼굴이 하트네. 둘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면, 둘이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대화. 그러다가 얘는 사라져. 퇴장하고 얘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는 독백. 그리고 얘가 다시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얘가 관객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방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시문은요, 무대 장치나 분위기, 효과음, 장소, 시간 등을 지시하는 무대 지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 희곡도 같이 본 거거든요. 오타 여러 부분에서 조금 두 부분 정도에서 오타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고쳐가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필기 못한 친구들은 멈춰놓고 한번 적어볼게요. 오타는 여기 하나,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 또 또 있었는데 잠시만요. 연극의 단락을 세는 단위, 무대에 막이 올랐다 다시 내릴 때까지 막보다 작은 단위, 무대 장면이 변하지 않고.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건 요거네요. 그래서 요거 고쳐주시고요. 보이는 오타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필기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넘어가네. 자, 여기 있네요. 유치진 씨의 작품이고요. 쌤의 한마디를 먼저 보면은 일제강점기가 배경입니다. 1920년대는 민족 말살 정책을 하던 때로, 민족 말살 정책.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박해가 심각하던 때였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처참한 삶을 궁핍한 농촌의 토막을 중심으로 비판적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실적인 걸 다루는 극을 사실주의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극은 희곡이자 사실주의 극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삶이 힘겨워 일본으로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농민들, 그리고 그들을 수탈하는 지주, 상층 계급 등 당대의 사회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줄거리를 보면 1막에서는 음습한 토막집이 나오면서 명선의 가족이 여기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돈을 벌러 일본에 간 아들 명수가 돈을 붙여줄 것이라고 믿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삼조라는 한 사람한테 명수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이웃집 경선네는 장리쌀을 갚지 못해 차압 진행을 당하고 경선은 홀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막에서는요, 마을 구장 영감이 명수가 해방운동을 하다 잡혀갔다는 신문기사를 보여주자 명서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고 1년 후에 등짐 장수가 된 경선. 아까 경선 나왔었죠? 그 장리쌀을 갚지 못해서 차압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와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유랑의 길을 떠납니다. 당시 우리 민족들은요, 그 극심한 수탈을 이기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 유랑민이 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랑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명서처는 명서처가 명수의 어머니입니다. 종신징역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실성 상태가 된다. 얼마 후 우편 배달부로부터 명수의 유고를 전달받는 명서 가족은 오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장인물 설명하는 요 부분. 등장인물, 때, 무대 이게 다 뭘까요? 그쵸? 아까 봤던 해설이 되겠죠. 해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때는 1920땡년 이른 봄에 어느 날 초저녁부터 밤까지 무대는 읍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명소집 외양간처럼 음습한 토막집의 내부라고 되어 있는데 외양간처럼 음습하다라고 했던 것만 보더라도 가난한 명선의 형편을 알 수 있겠죠. 온돌방과 그의 적판 부엌, 방과 부엌 사이에는 벽도 없이 통했다. 천장과 벽이 시커멓게 그을린 것은 부엌 연기 때문이다. 온돌방의 후면에는 골방으로 통하는 방문이 보인다. 좌편에 한 길로 통한 출입구, 우편에는 문 없는 창 하나. 대체로 토막간의 분위기는 어두컴컴하다라고 하면서 어둡고 암울하고 음습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토막이라는 장소가요. 금년은 이제 명수의 동생이야. 윗말 오빠의 친구에게 알아봤더니 오빠가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래요. 우리도 이런 토막에서 죽지 말고 좀 더 살아보자는. 자, 오빠가 한 일의 의미를 알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빠가 한 일이 바로 독립운동이 되겠죠. 자, 그럼 그렇지. 그래, 종신징역을 상다는 건 정말이라디? 종신징역은 지금 말로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거짓말이야 미친듯이 부르짖는다. 명서처는 지금 그 명수의 엄마인데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상태예요. 거짓말이죠. 명서처. 종신징역이랑 감옥에서 죽어나온단 말 아니야. 젊어서 새파란 그가 금지옥엽 내 자식이 매우 귀한 자식. 내 자식이 내겐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청천의 벼락, 청천벽력이라고 하죠. 뜻밖에 일어난 큰 병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민수 신상에 있어 어쩌려고 신문에만 난 걸 보고 그걸 우리 명수라지만 그런 멀쩡한 소리가 어디 있어. 이 넓은 팔도강산에 얼굴 같은 사람 없으려고 라고 하면서 엄마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필기 못한 친구들은 여기 멈춰놓고 나머지 필기 한번 해줄게요. 자, 넘어가서요. 그런 사람 없고 최명수란 이름 석자 가진 사람 어디 우리 자식 하나뿐이라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금녀가 어머니 이러시다가 병이 나시면 어떻게 해요? 설사 우리 오빠 죽어 나온데도 조금도 서러울 건 없어요. 외로 우리의 자랑이에요. 오빠는 우리 위해서 싸웠어요. 자, 명수가 한 일이 역사적, 민족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금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력 있고요. 오빠 여기를 떠날 때만 해도 오빠는 나무를 하거나 끝밭을 메거나 남의 두몫은 했었는데 지금쯤 어머니 오빠는 얼마나 대장부가 됐겠소. 오빠가 지금 댐댐이가 되게 좀 튼실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성실한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명서처가 오라 그놈은 몸도 크고 기상도 좋았겠다. 그놈이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장골이 됐겠니? 제 어미도 몰라보게 됐을 거야. 아, 명수야, 이제 명수가 저 살인문에서 나타나 장구다운 우렁찬 목소리로 이 어미를 부르고 떠벅떠벅 내 앞으로 걸어와 그 억센 손으로 이 여인 팔목을 덜컥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 이 토막에서 서기가 날 거야. 서기는 상스러운 기운이나 좋은 기운을 뜻해요. 그래서 명수가 오기만 하면 이 토막에서도 상스러운 기운, 좋은 기운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렴 서기가 나고 말고 이 어두운 땅도 환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딸이 파시노라 거리거리로 떨고 다니실 필요도 없고. 자, 이웃집 여자가 나는 암탉 공둥이만 들여다보고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좋고. 자, 이 어두운 세상이 환해진다라는 건요, 광복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광복의 상황. 자, 그리고 나서요, 명소처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요. 아이고 금녀야, 우린 이런 형상으로 어떻게 우리 명수를 만나니? 이렇게 찌들어진 형상으로 네 오빠를 맞이하긴 이 집이 너무 누추하구나. 금녀야, 우리는 집안을 치우고 몸을 단속하자. 이런 꼬락서니로 우리 명수를 만나서는 안 된다. 얘야, 이리 와라. 머리를 빗어라. 기름도 남았지. 살인문에는 불을 켜고. 불은요, 희망을 상징합니다. 명수가 온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은 명수가 되겠죠? 집안이 컴컴해서 못 쓰니라. 자, 어머니가 이러면서 머리를 막 풀어 헤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미친 듯이 서두르는 양을 금녀는 그냥 보고 있고요. 공포의 빛이 감돕니다. 그때 바람소리 우르릉 오죠. 바람소리는 여기에서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자,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요. 명수의 아버지이자 명서처의 남편인 명서가 들어와서 대체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리 야단들을 해? 라고 했더니 귀한 사람이 와요. 명소처가 그러죠. 미쳤수? 방정맞게 이렇게 하면 되려. 집안의 우환을 사는 거야. 자, 여기에서 집안의 우환을 언급해버렸죠. 이 우환은요, 명수의 죽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해요. 암시는 미리 보기.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 미리 보여준다라는 뜻도 돼요. 귀인이 온다는데 무슨 잔소리. 그러다가 불행한 소식의 어떤 전달자 남자가 옵니다. 여보, 여기서는 여보를 부르는 아내나 남편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보, 여기를 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녀가 놀라서 에그머니, 그 무슨 소리냐? 사람 있어 이 집에? 예, 금녀야, 네 오빠 소리 아니냐?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 너도 들었지? 오, 명수가 왔다. 그놈이 왔다. 명서에게 자,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명서는 이상한걸? 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죠. 명서처가 금녀야, 빨리 살인문을 열어. 귀인을 맞아라, 얼른. 재촉을 합니다. 금녀는 오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무서워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서처가 아이고 병신 같으니 그럼 같이 가자 하면서 입구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집에 최명서란 사람 있어? 명서처, 일본서 왔수? 아들 소식만을 기다린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본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렇소. 명서처, 일본서? 이제 자기의 아들이라고 약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들어오는 건 우편 배달부. 자, 그리고 나서 배달부가 왜 밖에 문패도 없어? 찾기 힘들었다고 고압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빨리 도장 내요. 시키듯이 말합니다. 도장? 금녀가 의아한 듯이 너희 오빠가 아니지? 그쵸. 금녀에게 의아한 듯이 명서처가 묻습니다.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이 사람이 오빠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중인 거예요. 금녀가 배달부예요. 명서는 실망한 듯이 칫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로하고 실망한 듯이 들어서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인물 지시문이 되겠죠. 반항적 그러는데 배달부가 얼른 소포 받아가요. 원 무식해도 분수가 있지.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토막집 산다라는 건요, 가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난한 인물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러니 명서가 반항적 어조로 내겐 도장 같은 건 없소.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뜻합니다. 배달부 그럼 지장이라도. 명서처 그 애에게 물건이 온 게로구만. 명서는 뭘까? 하는데 명서처가 세상에 귀신은 못 속이는 게지. 아들의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좋은 선물 같은 걸 보냈다고 믿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이것이 오려고 그랬던가 봐. 당신은 우환이니 뭐니 해도 자, 소포의 발송인의 이름을 보고 이건 네 오래비가 아니라 삼조가. 자, 삼조라는 아이가 그 일본으로 오빠 소식을 들으러 갔던 인물이었죠. 소포에 그래서 아니 삼조가 무엇을 보냈을까? 입대 한마디 소식도 없던 애가 소포를 끌어서 괴짝을
떼어보고 금년은 에그머니 나옵니다. 어머나. 명서천은 대체 이게 하면서 자기의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에그머니 맙소사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놀라죠. 명서는요 되려 명청해지며 괴짝에 쓰인 글자를 읽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최명수의 백골. 백골은 명수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작품을 비극적 결말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신문에 난 게 역시 이 일이 웬일이야. 명수야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금년은 오빠 하죠. 자, 명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태 개 돼지같이 살아오면서 한마디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고 꾸벅꾸벅 일만 해준 사람이여.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이 지경을 만들어 보내느냐. 이 육실할 놈들. 일어서려고 했어요. 막 이렇게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학대받고 비참하게 살면서도 삶을 견뎠어. 그런데 어떻게 아들까지 죽일 수 있냐라는 뜻이에요.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울분을 드러내고요.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죠. 금녀가 아버지 하고 붙들고요. 명서는 놓아라. 명수는 어디로 갔니? 다 기울어진 이 집을 네게 맡겨놓고 이놈은 어딜? 아버지 하고 금녀는 계속 말리는 거죠. 명서는요. 왜 뼈다귀만 갖다 맡기냐며 내 자식 죽인 놈이 이걸 마저 처치해라고 합니다. 자, 일제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민족 전체의 분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죽어나간 한국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명서천은요. 이 토막이란 곳은 일제강점기 우리 농촌의 궁핍하고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나고 자란 너는 백골이나마 찾아왔으니 이제 나는 너를 기다려서 얘 태울 것도 없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을 울어 세우지 않아도 좋다. 명수야 이제 너는 내 품 안에 돌아왔다. 아들이 죽었으므로 나는 얘타게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울부짖고 있죠. 비극성이 더 고조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기 싫다 도로 가져가래라 라면서 명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금녀 어머니는 백골을 안차여 놓고 열심히 몰아 중얼거리면서 합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바람소리는 비극성을 극대화시키고요. 중얼거리며 합장하는 거는 이제 저승가는 기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로 갈게요. 문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풀고 오셔야겠죠. 혹시나 필기 덜 하신 친구들은요. 제가 이렇게 멈춰줄 테니까 화면 조금씩 키워가지고 필기 모두 다 완료하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문제 풀어야 되니까 화면 멈추고 문제 풀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꿈을 잃어버린 청년을 중심 인물로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비극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가족, 토막 안에 사는 가족을 중심 인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2번 바람소리가 주는 극적 효과. 아까 말했다시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명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데 나머지 다 맞는데 폭력을 써서 죗값을 치른다? 독립운동을 한걸요? 그래서 요것만 틀렸습니다. 정답 4번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4번 문제 보면요. 연출가의 지시, 마지막에 명서천은요. 명수를 어떻게 처리라고 하긴 그렇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막 쏟아진 명서의 뼈가루를 줍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혼절한 듯 쓰러질 것이라고 쓰러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정답 2번 되겠고요. 작품의 상징적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건 미음인데 가사 한번 읽어보시면 정답이 미음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술형 평가 대비 문제는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우리 아는 거 다 적으면 돼서 한 번씩 멈춰줄 테니까요. 여러분 답 확인하시고 혹시나 얼토당토하게 적었으면 답 좀 다시 적어주실게요. 서술형 평가는 됐고요. 객관식 문제 한 번 더 답 부르자면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5번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